교육의 과제 중에서 기술 규제 과제가 있고요. 그 네, 안에서 식품을 보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 네, 교육, 그리고 의료기기 이렇게 관련된 분야가 있고요. 그 안에서 식품은 이제 저랑 모근재 연구원님이 지금 맡고 계세요. 그래서 이 네, 식품 안에서 뭘 보는 거냐면 이제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과 관련된 저희가 전화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기술 네, 활용된 식품에서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향후에는 어떤 프레임이나 방향으로 이 유전자 가위 식품이라든가 배양육이라든가 이게 다양한 식품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이 있고요. 지금 이제 미리 인터뷰 주요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근간으로 해서 좀 교수님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이거 말씀 주시다가 저희 연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어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편하게 또 저희도 혹시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저희도 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셔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제 교수님께서 요 관련돼서 하셨던 연구나 활동이나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 들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2010년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정년퇴임을 했고요. 정년퇴임한 그 해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그 세계 지금 식량 사정이 상당히 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 식량 위기 상황에 별로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 일을 하려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관련 자료들, 네. 식량에 관한 자료들, 또 세계 식량 사정에 관한 자료들 이런 걸 또 최근에 뉴스 이런 거를 전부 홈페이지에 우리가 넣어 가지고 그것을 공유를 하는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세계 식량 사정 또 우리의 식량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 왔고요. 저희가 도서출판 시간연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관련 서적들을 출판을 했어요. 예를 들면 GMO 바로 알기라든가 식량 낭비 줄이기 또 뭐 알기 쉬운 방사능, 방사선, 식품 안전 등 그 식량 안보 시리즈를 11권을 저희가 출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식량 전쟁이라든가 한반도 통일과 식량 안보, 한중일 식량 정책 비교, 또 여섯배지의 한반도 식량 비축 계획 이런 단행본들을 한 10여 권을 저희가 출판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교육하고 또 식량 안보의 중요성, 특히 식품 산업의 식량 안보 기능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했고요. 금년이 10년이 됐는데 제가 10년이 되면서 이사장직을 우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으로 있는 박현진 교수에게 이사장직을 위임을 했고요. 저는 지금 명예이사장으로 재단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교수님,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신기술 활용식품 이야기 많이 할 때, 이제 홍보나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또 많은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식량 안보 시리즈들을 쭉 출판하셨으면 혹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성과가 있으셨을까요? 아, 이렇게 출판했더니 좀 이해도나 이게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출판했는데 사실은 출판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홍보나 교육은 아직도 조금 미흡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뭐 저희가 기대한 거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특히 GMO 바로 알기 그 책자를
출판해 가지고 그거는 한 8,000부를 우리가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다 보냈고요. 또 국회의원 전원, 또 정부 관계, 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들한테도 전부 보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특히 GMO 바로 알기 이 책은 당시 농진청에서 저 GMO 관련 일을 하시던 박수철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경희대학교의 지금 식약처의 유전자 변형식품위원회에 있는 네. 김혜영 교수, 세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현 시점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 책이에요. 상당히 많이 읽히고 있고 지금도 책이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게 이제 교수님께서 신기술 활용식품 정책 형성 과정 이해라고 해서 쭉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부터 이제 지침의 발전, 평가 이렇게 다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 이게 처음에는 이게 부처가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생소하다라고 여겼던 게 GMO 관련된 바이오 안전성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기관으로 되고 그 다음 왜 산업자원부가 책임기관일까부터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요 좀 정책 행위자들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보실 때 좀 거버넌스 지금 보면 위해성 심사나 이게 쭉 7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데 거버넌스 개편이 좀 필요한 건지 또 혹자는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혹자는 이미 나눠져 있어서 그거를 합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신기술 활용식품의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전 세계적으로 그거부터 한번 쭉 리뷰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유전자 변형,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기술은 사실은 지금부터 한 7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1953년에 제임스 와슨하고 프랜시스 크릭이 유전자 DNA의 이중 나선 분자 구조를 알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할 수 있고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그때 그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만한 돼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장밋빛 그런 기대들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서운 신품종들이 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대단히 많은 그 의견들 속에서 이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돼 가지고 1970년대 거의 제조학 기술이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오면 그 GM 신품종이 실험실 레벨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나 실험실 레벨에서 만들어졌어도 이것이 과연 환경에 나가서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느냐, 이 연구를 엄청난 기간을 10년 넘게 네. 연구했죠. 그래서 1994년에 그 미국의 칼젠 사가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그 숙도를 억제하는 과숙되는 것을 방지하는 도마도를 처음 개발해서 시중에 판매를 합니다. 이게 플레이버 세이버라는 건데 그 이후에 1996년에 몬산토사가 제초제 내성 GM 콩, 해충 저항성 GM 면화, GM 옥수수 이런 게 이제 상용화되죠. 이때부터 이제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에서 GMO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운동을 반대한 근거는 뭐냐? 여러 가지 그 실험실적인 또 자료들이 있어요. 많은 네.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연구하면 한두 명이 또 다른 결과, 99명이 다 어떤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데 한두 명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음. 대표적인 게 1998년에 영국의 부스타이 박사가 감자에 렉틴 유전자를 이전을 했는데 그게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같은 결과가 안 나와요. 재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인정이 됐고, 음. 그다음에 1999년에 미국의 존 로시 교수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꽃가루를 먹고 제왕나비들이 사멸하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음. 이것도 실험실 레벨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실제하고 거리가 먼 연구다 하는 결론이 났죠. 음. 2005년에 이제 러시아의 에르마코바 박사가 GM 콩을 사료로 먹인 쥐에서 사망률이 증가한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연구 결과는 그 피어 리뷰된 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말이 되는 2012년에 프랑스 세라리니 교수가 GM 옥수수를 먹인 쥐에서 종양이 2배로 발생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쇼크를 일으켰는데 이 연구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실험쥐로 사용한 것이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저절로 종양이 발생하도록 만든 그런 변형쥐였어요. 음. 굉장히 잘못된 실험 디자인이다 해서 전 세계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고, 그래서 결국 이 논문이 철회됐어요. 음. 잘못된 실험이라는 게 인정이 됐죠. 그러나 이 소비자 반대 운동을 하는 GM 반대 운동자들은 이런 것이 잘못된 실험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자료를 가지고 음. 반대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계에서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GM 식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생산하고 환경에 방출할 것이냐, 이런 세계적인 모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1984년에 유엔 산업발전기구 유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그런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1991년에 유니도, 그다음에 WHO, 또 유엔 환경 프로그램, 그리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 이런 데가 비나스라는 공식 그룹을 출범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오세이프티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앤 어드바이서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 연구기관들이 그 연구 자료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평가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제가 1996년에 이 비나스의 책임자로 일하는 조지 초초스 박사를 한국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GMO의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정보와 규제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벌써 91년도에 한 겁니다. 그때 생명공학연구원의 한문희 박사님, 또 고려대학교의 이세영 교수님, 이 생명공학 분야에 정말 선도하던 그런 분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이 세미나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듣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했죠. 1993년에는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발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substantial equivalence라고 하는 것은
GMO가 자연의 원종하고 비교했을 때 성분상의 차이가 없으면 안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적 동등성 원칙이 이후에 GMO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음. 그리고 2000년에는 그 LMO, Living and Modified Organism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가 생물 다양성 협약의 부속서로 채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LMO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모든 법은 과학적 근거, 사이언스 베이스, 그리고 증거주의, 에비던스 베이스, 그리고 사전 예방주의, 프리커셔너리 프린시플에 근거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그런 국제 규범을 만들었죠. 그리고 2003년에는 WHO하고 FAO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가 현대 생명공학 유래 식품의 유해도 분석을 위한 원칙과 또 제조합 DNA 식물유래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 두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채택하고 지금 사용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평가 또 유통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가 2002년에 농림부 고시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환경 유해성 평가 지침을 발표합니다. 네. 이때 심사기관을 농진청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2003년 9월부터 모든 GM 작물에 대한 심사를 실시를 하죠. 또 2004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금은 안전처지만 그때 안전청이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법으로 GM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식약처가 주관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법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이 5개 식품을 사용한 식품 사료 가공용 재료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를 합니다. 2002년에 그 농림부 고시에 맞춰 가지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3%로 설정을 하죠. 이 비의도적 혼입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non-GMO를 수송하고 유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GMO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의도적으로. 유럽연합은 이거를 0.9%로 설정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GMO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0.9%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콩이나 옥수수를 선적해가지고 한국까지 들어오는 동안에 그 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GMO에 대한 원천 봉쇄입니다. 일본은 실제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일본까지 들어오는 과정에 얼만큼 혼입되느냐. 그랬더니 5%를 해야 제대로 수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5%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두 개의 중간 지점을 그냥 택해서 3%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비의도적 혼입치가 3%로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지금까지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소위 말하는 LMO법,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되죠. 여기에는 이제 농업용, 임업용, 축산용 등 모든 LMO에 대한 환경 유해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단 국내에서는 이 수입된 LMO를 재배하거나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 한 6, 7년 후의 통계를 보면 이 5가지 작물이 100건 넘게 승인이 돼요. 우리나라가 거의 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GMO를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국제 규약에 맞는 그런 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기술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판단하고 과학계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식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반대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죠. 그러면 교수님 우선 말씀 주신 거 들으니까 굉장히 또 이해도 잘 되고 좀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뭐 칼젠사나 몬산토사가 이제 개발한 토마토나 콩이나 옥수수 이 지금까지 개발된 것들이 현재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잘 쓰이고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음, 이제 칼젠의 토마토는 사실상은 실패를 했어요. 음, 왜냐하면 그거를 주로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토마토 케첩을 만드는 산업인데 네. 이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케첩을 만드는 산업이 소비자 반대 운동이 크니까 이걸 처음에 이제 사용하다가 중지를 해서 지금은 없어졌죠. 음, 작물이 죽었어요. 음, 그러나 몬산토나 그 이후에 다른 그런 생명과학 회사들이 개발한 GM 콩, GM 옥수수, 면화, 알팔파, 또 음, 최근에는 사탕무,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작물들은 지금 계속 생산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되고 처음에 개발된 칼젠사의 토마토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의 작물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 현재 많이 사용되는 그 GM 작물들을 이제 몬산토사가 개발하고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이 다 개발한 네. 것들이 다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이 분야를 반대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면 우리 국내가 유해성 관련된 심사나 이런 것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규격에 맞춰서 뭐 코덱스 발표하고 그 원칙도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농산물의 환경 유해성 평가 지침도 만들고 환경 유해성 심사도 하고 있고 이런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반대쪽 의견은 그래서 어떠냐면 유해성 심사가 국내가 굉장히 약하니 여기에 R&D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단계를 강화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갈등을 좀 그래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음. 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실제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성을 동물 실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실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부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음, 누가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있어야 시키는데 그 연구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구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조그만 나라잖아요. 예,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또 일본도 사실은 거의 안 해요. 주로 음,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하고 유럽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원형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음, 직접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그런 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구 보고서를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믿을 만한 보고서인지 제대로 된 연구인지 그걸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비경제적이고 네. 비합리적이다. 아, 왜냐하면 GMO 작물이 하나가 안전성 평가를 다 거치려면 한 10년이 걸려요. 아, 개발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거를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MO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 될수록 개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사회가 몰아가고 있어요. 다른 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아, 그럼 사회가 몰아가고 있다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어떻게 되면 그 대기업 말고도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지금 규제의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개월 동안 동물 실험을 하는 거를 뭐 2년 넘게 해야 된다. 네. 또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에서 를 강조를 하면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느냐면 지금은 아무런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데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한테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음, 이게 자꾸 강화되면 될수록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고 굉장히 비싼 돈이 되고 음. 그렇게 되는 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반대하는 그 이해관계자들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사회적 갈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하시는 건 지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어, 논문에서도 이제 옳지 않다라고 판명된 것들도 계속 근거로 삼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유해성 심사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 설명해 주신 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상적이지만 실제 실현하기는 특히나 우리 국가 경제의 요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도 사실 실현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돈 많은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되는 건데 좀 어떻게 하면 요 간극을 조금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유해성 심사에 뭐 R&D를 투자하거나 그런 것도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러기는 어렵네요. 저희 정부가 예. R&D를 투자하더라도 그건 별로 그렇게 옳은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자들에 대한 과학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신뢰도를 자꾸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고 과학을 음,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교육과 연관되는 정부 차원의 교육과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네, 정부 차원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해요. 음, 우리가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다. 전 세계가 다 GMO를 먹고 있는데 한국만 안 먹겠다 그러면 뭘 먹을 거냐? 우리가 자급하는 나라면 식량을 자급하는 나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식량 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에 와 있거든요.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곡물 자급률이 23%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 먹는데 세계 시장에 나오는 콩이나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이
80%, 콩의 경우는 80% 이상, 옥수수 이런 것도 반 이상이 지금 GMO거든요. 세계 시장에 나오는 게. 그러면 이걸 안 먹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할 거냐? 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실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나 이렇게 GMO로 하는 그 기술을 적용하면 실제 식량 자급률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만약에 재배를 한다면 식량 자급률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 거는 우리나라는 원래 농토가 작고 네. 농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계 시장에서 곡물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 세계 시장에서 곡물을 사들이는 데 용이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 지금 시장에 곡물을 사야 되잖아요. 네. 식량의 70% 이상을 우리가 세계에서 사들이는데 곡물에. 그런데 GMO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 GMO를 못 믿겠다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사올 곡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시장에 나오는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은 일반 국가에서는 별로 수출할 게 없어요. 다 자기네가 먹지. 네. 수출할 거를 키우는 나라가 미국, 호주, 카나다, 아르헨틴, 브라질. 이 정도 나라가 지금 수출용으로 재배를 하고, 물론 자기네가 먹기도 하지만 네. 수출을 대부분 하는 나라인데 이들 나라가 전부 GMO를 생산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식량 자급률을 GMO를 우리가 더 재배하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세계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는 거죠. 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GMO를 안 먹겠다는 쪽으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식량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사올 식량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 식량안보재단이 제일 우려하는 내용. 여기 이렇게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인터뷰해 보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식량 안보, 우린 쌀도 남고 이 농업의 전반적인 비전이나 이 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제 하나일 수 있는데 자꾸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MO나 유전자 가해 식품에 대해서 절대 그걸 한다고 해서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게 그렇게 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식량 자급률도 낮고 우리가 지금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사와야 하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GMO에 대해서 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한 가지 착시 현상이 있어요. 아, 네. 그건 뭐냐면 쌀이 남아돈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아주 중요한 착시 현상인데 지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먹는 식량의 대부분이 쌀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밥 먹었냐? 그런 네. 인사 하잖아요. 그냥 밥이면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도 안 돼요. 예. 이미 밀가루가 쌀의 반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 남아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지금 GMO 얘기하는 게 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네, 있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쌀이 남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전체 식량의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 그러면 당신이 하루에 지금 먹는 음식의 30%만 먹고 살 수 있느냐? 음, 나머지 70%는 어떻게 에, 마련하려고 하느냐? 그걸 네. 물어야죠. 그러니까 아,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이 GMO 반대하는 사람들을 동조한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아, 우리 쌀이 많이 남고 계속 그런 기사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반대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쌀이 있는데라고 얘기하실 때, 그래 쌀이 그런 기사들을 봤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음. 아, 그렇네요. 전체 30%밖에 이제 기여를 음, 못 하니까 그런 음, 문제가 있고 그 3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그 우리나라 그 식량 정책에서 문제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 식량 정책을 다루는 정책 위반자들도 쌀이 남아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안 보는 거죠. 네. 위반자 네. 자체가.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할 때도 쌀이 남으니까 생산을 줄이자는 쪽으로 자꾸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 논에다가 뭐 다른 곡물을 심고 뭐 다른 곡물을 심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쌀의 생산을 줄이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식량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서 이 쌀에 대한 착시 현상 때문에 농업 생산을 자꾸 줄이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음. 바꿔야 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과학계가 또 이런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쌀의 생산은 그냥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을 딱 들어보니까 생산을 줄이는 것보다 쌀을 적게 먹으면 쌀은 적게 심더라도 그 농토를 활용해서 뭐 GM 작물이라든가 나중에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심고 개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농업 현장에서 보면 농민들에게 쌀이 제일 그래도 수지가 맞는 농업이에요. 음, 쌀 위에 다른 걸 심어 가지고는 쌀만큼 수확이 돈을 받지 못해요. 아, 예. 그래서 인제 농민들이 또 이 벼농사는 굉장히 기계화되고 음, 논들이 다 이 농지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기계화돼서 농민들이 쉬워요, 비교적 일하기가. 아, 예. 그러기 음, 때문에 쌀을 더 생산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인제 쌀이 쪼끔 남으니까 그걸 자꾸 쌀을 줄이고 네. 콩이나 뭐 다른 걸 사료 작물을 심으라고 그러는데 농민들한테 그래서 인제 그 직불금을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정부가 또 돈을 내서 음, 줘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데 그래서 지금 이 농업 분야에서 농업실용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또 쌀가공식품협회에서 쌀을 가공해 가지고 수요를 늘리는 쌀의 네.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죠. 아,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더 해야 됩니다. 음, 쌀의 소비를 음, 늘리려면은. 아, 최근에 인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집에서 집밥이 인제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 소비자들이 시장에 가서 도시락을 사 먹는다든가 음, 또 뭐예요. 요즘 그 쌀을 그 밥을 만들어서 파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또 여러 가지 인제 쌀 국수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최근에 와서 지금 쌀 소비가 좀 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집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스파게티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쌀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쌀의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정부가 굉장히 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좀 이 식량 자금률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갔던 부분들이 지금 좀 이해를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식량 안보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쩌면 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쌀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좀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좀 요 GMO 작물이나 식품 관련돼서 주요 찬성하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뭐 갈등과 합의 관련돼서 좀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GMO에 대한 반대 그룹하고 찬성 그룹이 지금 분명히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 그룹은 주로 환경단체, 또 일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또 농민단체가 있는데 특히 유기농 식품업자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반대 네. 운동이 굉장히 심해져요. 음, 왜냐하면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등급이 낮은 음, 그런 식품을 유기농이라는 이름으로 2배, 3배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 유기농이 팔리려면 기존에 먹는 음식이 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팔려요. 음, 그래서 자꾸 식품 위해 사건을 들춰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제품을 팔려면. 그래서 뭐 밀가루에 뭐 독이 들어있다, 뭐 농약이 많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은 한 4, 50년 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그 농약 수준이나 이런 게 낮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찬성하는 쪽은 이 식품학이나 생명공학 쪽에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 교수 학자들이고, 그다음에 식품 산업 쪽의 사람들이 이제 GMO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료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음.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농식품부나 식약처는 상당히 GMO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음, 농식품부의 입장은 농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GMO의 안전성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음, 유용성을. 음, 한편 식약처는 오히려 규제하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GMO의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식약처가 GMO가 안전하다고 수입을 허가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좀,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 음, 그래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안전하고 앞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식량이다. 그런 네.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GMO를 수입을 허가를 하고 식품으로 허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는 계속해서 홍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음, 이거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농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을 식약처가 하고 있는 거죠. 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이런 GMO의 안전성에 대한 거는 전 세계의 과학계가 인정한 그런 네.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 베이스, 에비던스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고 최근에 2016년에 미국의 최고 학술 단체 미국의 과학 한림원 네.
또 의학 한림원, 공학 한림원이 세 한림원이 합동으로 지난 20년 동안 GMO를 우리가 먹어왔는데 과연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종합 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유전공학 작물 경험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한 800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보고서입니다. 음. 그동안 전 세계에서 연구된 GMO에 관한 자료를 전부 논문을 분석을 해서 네.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면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GMO 작물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 이게 2016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GMO를 우리가 먹어온 지 20년이 지난 이후에 평가를 한 거예요. 네. 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이 보고서를 번역을 해가지고 네. 했어요, 우리말로. 어. 그래서 국회의원 전원, 그다음에 과학기술한림원 회원 600명 전원, 그리고 전국의 연구소 이런 데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어. 이 책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GMO에 관한 과학적 연구 자료를 수록한 최초의 책입니다. 선생님 이거를 이 책을 이 원서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혹시 뭐 구글에서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교보문고에서 사거나 그래야 될까요? 이 자료를 저희 얻으려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사실은 저희 재단이 이 전국에 배포하는 비용을 저희 재단이 냈어요. 아. 그래서 재단에 들어오시면 소개가 돼 있고 과학기술한림원에다가 요청하면 카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왜 유럽에서는 이번에 사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왜 유럽에서는 좀 변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그동안 쭉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정책적인 거예요. 음. 왜냐하면 WTO가 만들어진 이후에 세계 그 무역 시장이 이제 개편이 되잖아요. 자유 네. 개편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하던 농산물에 대한 수입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음. 되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이제 굉장히 많은 농업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또 수입도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농업을 보호를 하려면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카나다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그야말로 트랙터가 10대가 쫙 서가지고 밭을 갈고 수확하는 이런 대규모 농업은 유럽은 못 하잖아요. 음. 크기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호주나 이런 데의 농업하고 경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대규모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곡물을 통제를 하려면 GMO 이슈밖에 없어요. 음. GMO를 가지고 통제를 하지 않으면 유럽의 농업이 망하게 돼요. 그러면 유럽은 이제 자국 생산으로 식량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정도를 가지고 있나 봐요. 네, 유럽은 전체적으로 자급이 되거든요. 때문에 그러니 우리 국내가 유럽과 같은 논의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럼. 그래서 유럽이 그걸 따라가면 우리는 시장에서 사올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거를 좀 우리 국민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깊이 음. 들어가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음. 네. 음. 그리고 그 교수님 이제 그 생각하셨을 때 뭐 이해관계자 협의나 지금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적어주셨던 요 규제 이슈랑 좀 정책 방안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정부가 GMO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음. 2013년에 그 식약처가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이 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그리고 정부, 식약처 사람들 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5년 후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2018년에 다시 한국 갈등 해결센터 거기가 주관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산업계하고 소비자 혹은 시민단체 사람 대표들만 모아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음. 이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참여자 명단을 보니까 과학계가 전혀 빠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갈등 해결센터 대표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다. 음.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과학자가 빠지고 교태 사람들이 논의해봐야 이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대표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네. 하여튼 정책상 과학자는 다 빠지고 제3자들이 모이는 길이. 음. 이게 1년도 안 돼서 전부 소비자단체가 보이콧 해가지고 파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학을 배제한 협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기는 협의체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협의를 하려면 우선은 원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에서 네. 말씀드린 OECD가 설정한 그 실질적 동독성 원칙에 의해서 산물 규제 중심으로 우선 가야 돼요.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유전자 변형한 작물이 기존의 원래 작물하고 비교했을 때 성분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네. 그러면 그거는 식품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분석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나노 수준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거든요. 네. 10억 분의 1%가 들어있는 것도 분석을 해요. 그렇게 정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성분이 동일하다고 보면 그거는 동일한 식품으로 봐줘야 되죠. 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 얘기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최근에 유전자 가위 이런 거를 보면 유전자 조작보다는 훨씬 외부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훨씬 이것은 안전하다. 그래서 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술 중심의 규제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 하던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강화된 그런 기술로 자꾸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규제 이슈에서 가장 핫 이슈는 이제 표시제잖아요. 네. 그러면 안전성에 관한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음. 유럽의 과학자들도 GMO는 안전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GMO는 식량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안전성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유럽 학자들도 그러나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다. 유럽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년에 우리가 먹어온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에서는 이제는 클리어 됐단 말이죠. 음. 안전성 문제는 더 이상 이슈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놔야 되느냐. 그거는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사정에 맞게끔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각 네. 나라가 자기네 나라 국익에 부합되는 그런 기준을 만든다. 음. 그래서 유럽이 GMO를 통제하는 것도 유럽의 국익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해서는 전부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단 거기에서 그런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이나 이런 유전자 변형 유전자 그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으면 이게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가공품인지 원래 기존의 non GMO로 만든 가공품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방법이 없거든요. 음. 우리가 지금 식품 원료를 가지고 식품 재료를 가지고 이게 GMO냐 GMO 아니냐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음. 거기에 GMO 변형 GMO에서 변형 유전자에 유래한 단백질이 있느냐를 가지고 네.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다 제거시킨 제품은 GMO인지 non GMO인지 우리가 평가를 못 해요. 음.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합니다. 표시에서. 음. 가장 큰 이슈인데 이번에 그 2018년에 미 농무부가 생명과학식품 표시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음. 미국은 아무런 표시 없이 먹었어요. 네. GMO건 non-GMO건 표시 없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 소비자 단체가 하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표시 기준을 만들었죠. 음. 이 기준에도 변형 유전자 유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음. 2018년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만든 표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은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표시 기준을 따른 거예요. 음.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지금 유전자 변형 그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것까지도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그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표시를 하려고 하느냐. 음. 정부가 GMO인지 non GMO인지 분석을 할 수 없는데 네. 그래 이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이력 추적제를 가지고 원료를 썼는지 원료 어디서 사고 와서 어떤 원료를 썼는지 이력 추적제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을 만들었다. 네. 거기에는 한 20가지 원료가 들어가요. 네. 그 원료가 다 non GMO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추적을 해요? 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음.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원재료들이 GMO인지 non GMO인지 표시를 안 하잖아요. 음. 재료 회사에 가서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력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래?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완전 표시를 반대하는 게 이제 식품 산업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데 식품 네. 입장은 그래요. 미국이나 일본이 GMO 표시를 하지 않는데 한국이 혼자 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전부 GMO 표시하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GMO 표시 안 돼 있어요. 네. 소비자들이 뭘 사겠어요. 음.
한국의 식품 기업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식품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식품 산업은 이게 완전 표시되면 전부 외국산 식품이 한국에 점령을 하고 국내 식품은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식품 산업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만약 이게 완전 표시되면 식품 산업을 접어야 된다는 회사들도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음,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사실은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는 게 전 정권 때도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했어요. 소비자 단체들이 아주 이걸로 그냥 데모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 이거를 할지 말지 고려를 했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 표시제로 가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GMO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엿, 이거 옥수수에서 만들거든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간장, 네. 여기서 만들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 콩, 면실, 캐놀라, 이게 전부 지금 GMO가 이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다가 물엿, 간장, 식용유를 만드는데 우리 음, 음식에 물엿, 간장, 식용유가 안 들어간 음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식품은 다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음, 완전 표시하면 모든 식품에 GMO 표시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슈퍼에서 사 먹을 식량이 없다고 아우성이 나는 거죠. 음, 음. 광우 대란보다 더 무서운 식량 대란이 일어나. 저는 간장이나 식용유에까지 이게 표시하자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간장이 들어간 우리 뭐, 지금 뭐 레토르 스푼들도 많잖아요. 뭐, 떡볶이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뭐 사실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데, 아, 그러면 정말 저희가 그 마트에 모두 다 그 진열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다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그래서 전 정권에서도 책장에 표시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거를 한번 검토했다가 덮은 거예요. 이거 하면 진짜 큰 식량 대란이 일어난다. 또 음, 이번 정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이상하게도. 네.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소리가 안 나고. 그런데 정부는 이걸 표시를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고 네, 맞아요. 네. 또 청와대 청원이 들어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표시 못하는 겁니다. 음, 이 정권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협의체 만들고 자꾸 논의를 하는데 논의의 답은 없잖아요. 이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논의를 음,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예.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순간 모든 제품에 다 붙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그래서 되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완전 표시제는 국민의 대부분이 GMO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때에만 표시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정부가 시급하게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홍보를, 교육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농림부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농림부가 별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음. 음. 아, 교수님, 오늘 저희가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한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문을 받고 싶은 거나 있으면 또 연락을 혹시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보면서 조금 더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됐어요. 예. 네.